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강의를 할 전나연입니다. 동아시아사의 흐름을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동아시아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사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길게 다루지는 않고 최초의 그 하나라부터 한나라까지 짧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앞부분인 만큼 중국의 역사가 시작되고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천천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면 하나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라란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상으로는 최초의 국가이지만 현재 최초의 국가로 취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라는 기원전 2000년경에 중국 황허강 유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있지만 국가를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나 그런 실질적인 것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국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서 최초의 국가로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최초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상나라인데요. 이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에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국가입니다. 상나라는 실제로 각골문, 네 발 달린 청동석과 같은 유물도 실제로 나옴으로써 존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상나라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에서 이루어졌던 정치 체계로는 신권 정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권 정치를 쉽게 이해하려면 당군왕검을 보면 되는데요. 당군왕검과 비슷하게 일단 왕이 제사장과 일치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럼으로써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그 기반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죠. 그 신권 정치를 하게 되면서 정말 제사를 중시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난 게 각골문과 네 발 달린 청동솥입니다. 네 발 달린 청동솥을 일단 보자면 되게 청동솥이 이렇게 있는데 솥을 생각하면 요리를 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청동입니다. 이 청동을 살펴보면 되게 권위적인 것에 많이 사용한 건데 그래서 청동으로 제사를 할 때 사용하는 제기로서 이것을 만들게 됩니다. 각골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음,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묻는데 처음으로 이게 사용된 것입니다. 각골문을 통해서 한자가 발전하고 그런 과정들도 있지만 각골문은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묻고 그 결정은 직접 왕이 하도록 함으로써 더욱더 왕권 강화에 힘을 보태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이 있었다면 그 아래 소국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이 소국들에게 이렇게 막 지배를 한 게 아니라 상은 소국들에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 하나는 주나라이고요. 여기서 가장 센 친구가 주나라였는데 이때 주나라가 상을 멸망시키고 통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인 만큼 주나라는 당연히 통치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이 통치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나타난 게 주나라 하면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봉건제입니다. 봉건제란 유럽에도 존재했지만 주나라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나라의 봉건제는 혈연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이 혈연관계를 보면 여기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는 주황실입니다. 중앙을 통치하고요. 외부 외곽 지역들을 제후들을 봉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직접 통치하도록 하는 건데 여기서 제후란 왕의 친족이나 공신들을 직접 제후로 만들어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보면 되게 지방에도 흩어져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징을 지방 분권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진의 그 중앙집권적 정치와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 봉건제에서 발전한 건 종법이 있는데요. 종법은 그 천자하는 왕인데 왕의 지위는 적장자를 상속하고 나머지 아들들의 지위는 한 등급을 낮춰서 제후로 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봉건제와 종법이 활성화되면서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효과도 있긴 했지만 이게 혈연 관계다 보니까 아들이 물려받고 왕의 아들이 물려받고 그러면 4촌, 8촌, 16촌까지 계속 촌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주나라가 쇠퇴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주나라가 통치체제를 정비한 걸 살펴봤는데 다른 사상을 통해 왕권을 강화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럼 덕치주의와 천명사상에 대해 살펴볼 텐데, 덕치주의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덕으로 통치한다 해서 덕으로 다스리는 걸 뜻하고요. 천명사상이라면 하늘에서 명령해준다. 그래서 하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주가 상을 멸망시킨 것도 정당화하고 왕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이게 이 덕치주의와 천명사상은 대체로 중원 원조에서 이상적인 통치로 여겨져 왔어요. 그래서 주나라 이후에 계속해서 중국의 정치 체제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끝이 났냐면, 일단 이민족의 침입 후에 호경에서 수도를 러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러양은 현재 나급인데요. 러양이라는 지명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춘추전국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데 주황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주황실이 있고 제후국들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쇠퇴하는 원인에, 제가 아까 봉건제로 인해서 쇠퇴를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던 이 제후들이 힘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시대 기원전 770년경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후국이 성장하고 주도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춘추시대에 가장 힘이 셌던 나라들을 춘추오패라고 해요. 대, 진, 초, 오, 월이 있는데 이걸 외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다른 점을 살펴보면 춘추시대에는 주 왕실을 인정합니다. 모시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제후로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봉건제는 붕괴되고요. 제후들 스스로 왕으로서 칭하고 어떤 하나의 국가로서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국시대를 다시 보면 일단 우리가 많이 듣는 약육강식,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그런 의미가 이 전국시대에 나오게 돼요. 그 이유는 강력한 제후국만 남는다 해서 비롯된 사자성어입니다. 전국시대에는 총 전국 칠웅이라는 7개의 국가들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모두 해당되는 건데, 제국들이 이게 부국강병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목민들의 기마수를 받아들입니다. 기마수를 통해서 군사력을 더욱 높이고요. 두 번째로는 철제 무기를 이용하는데 그러면서 군사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철제가 발달되면 당연히 농기구도 철제로 바뀌었겠죠. 플러스 우경이라는 건 소를 이용한 농사입니다. 이걸 보급해서 농업 생산량이 당연히 늘었고 그를 통해서 상업과 수공업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상인, 그러니까 상인이고요. 이게 출현하게 되고 금속 화폐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대도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제후국들이 제 군사력 넓히고 돈만 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앙 집권 통치 체제를 마련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잘 봐야 합니다. 일단 관료제를 보면 능력에 따른 등용을 하기 시작해요. 신분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롯된 게 선비사자입니다. 우리가 선비들, 학자 탐구하는 그런 계층들이 나타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러면서 또 나타난 게 다양한 개혁 방안을 주장하는 사상가와 학파를 뜻하는 제자백가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또 군현제를 보면 군현에 그냥 관리를 파견하는 제도 있는데요. 이게 약간 소분화시켜서 관리를 파견함으로써 더욱더 체제를 더 통치를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는 진인데요. 이제 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은 기원전 221년에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진이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유목민족의 기마전술을 받아들였고 중요한 것은 법과 사상인데요. 제자백가가 내세웠던 다양한 유가, 법과, 도가 등등 다양한 사상들이 있었지만 진은 법과 사상을 채택합니다. 왜냐하면 부국강병을 이뤄야 했기 때문이죠. 일단 법과 사상으로 진에서 유명한 걸 보자면 상황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상황의 변법이라고 하는데요. 소농민 토지를 분배해주는 정책과 군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냥 귀족이더라도 군공을 세우지 않으면 좋게 바라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군공을 중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자, 진하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인물, 바로 진시황제입니다. 진시황제는 이름이 진시황제가 아니라요. 진시황제인데, 진의 첫 번째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황제이고요. 진시황제는 과연 이 커다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폈을까요? 사상, 화폐, 도량형, 문자를 통일하게 됩니다. 다양한 나라가 섞여 있었던 만큼 그것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더욱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사상을 통일한 것으로 보면 분서경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서적을 불태우고 육아 학자들을 파묻는 행위인데요. 굉장히 끔찍하긴 하지만 그만큼 법과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화폐를 통일하는데 화폐는 반량전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도량령과 문자도 바로바로 통일하는 거는 교과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봐주세요. 넓은 영토에 도로망을 모두 정비하게 되는데 이걸 정비하고 또 군현제 확대하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아까 군현제가 뭐라고 했죠? 군현제는 앞에 말했듯이 군현의 관리를 파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체계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진시황제는 흉노를 견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축조를 하고요. 베트남 북부도 공격을 하는 그런 걸 합니다. 진이 그렇다면 왜 멸망했을까요? 진시 황제가 사망 후에 사건이 발생하는데 일단 법치가 되게 가혹했어요. 이게 막 발가락 자르고 코 자르고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진시 황제의 능과 만리장성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진승 오강의 난인데 이것을 계기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나라는 한인데요. 한은 진에 대항한 유방이 세운 한입니다. 이 한을 현재 그 기원전 202년에 시작된 한을 전한이라고 부르는데요. 한은 독특하게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전한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인물들이 있는데요.
한 고조와 한 무제입니다. 한 고조부터 살펴보자면 한 고조는 군국제를 채택합니다. 일단 군국제란 봉건제, 그 주의 봉건제와 중앙에서 군연제를 또 사용하는 거를 하는데요. 이게 합친 게 군국제예요. 이 군국제를 함으로써 제후들에게도 땅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진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인 법치를 완화하고 유학을 장려하게 됩니다. 이제 한 무제 때 가면 다시 군국제가 아니라 군현제를 전국으로 확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한 무제는 한 고조가 유학을 장려했던 거에서 그치지 않고 동중서의 건의로 유교를 나라 통치 이념으로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 무제는 군사적인 성과를 많이 거두기도 했는데 흉노를 공격해서 북쪽으로 아예 몰아내 버렸고요. 고주성과 남비엣, 그러니까 남비엣은 베트남입니다. 고주성과 베트남을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영토를 더욱 확장을 하고 군현을 설치하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군사적으로 계속 전쟁을 하다 보면 아무리 큰 나라라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재정이. 그래서 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나타났던 게 상업을 통제하는 전매제입니다. 전매제는 소금과 철에 해당되었는데요. 무려 2017년까지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기간 동안 전매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다면 전한이 쇠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척과 황건들이 권력 다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척 중에 한 명인 왕망이 신을 건국하는데요. 이 신을 건국할 때는 토지를 국유화하자 그런 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한해 귀족들인 호족들이 반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유수, 광무제가 되는 유수가 호족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한을 건국하는데 그것이 바로 후한입니다. 지금 하나라부터 한나라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더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뒤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부분을 한 이유는 기초부터 앞에를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고요. 여기도 자세히 보면 교과서를 읽다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흐름이 동아시아사가 왔다 갔다 뒤죽박죽 적혀져 있기도 해서 살짝 헷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렵지만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